우리 윤석정 목사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목회자님들에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제가 아마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오려고 시간을 만들더라도 아마 한 6개월 좀 돼도 만들기 힘든데 목사님 몇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오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서울시장 자격보다는 장로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 장로는 또 목회자님을 잘 섬겨야 또 좋은 장로거든요. 예, 저는 참 오늘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신앙이 남에게 제 신앙을 간증한다는 것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죠, 사실은. 근데 저는 아무튼 제 어머님이 깊은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참 그 가난 속에서도 깊은 신앙을 가지셔서 저는 제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저는 오늘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우리 어머님 기도가 없으셨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조폭 보수는 못해도 중간 보수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건설 현장에 10장 정도는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살 때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저희 사는 동네에 이렇게 단칸방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국민학교 또 이렇게 다닐 때를 보니까 요런 옛날 일본 사람이 살던 적산가옥 그걸 칸을 막아서 이렇게 사는데 여러 세대가 사는데 단칸방에 제가 8식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에 잘 때 그냥 이불 한 채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면 저는 막내가 돼서 제대로 이불도 못 덮었습니다. 형들이 이불 당겨버리면 저는 그냥. 근데 바로 옆집에 거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릴 때 살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참 열심히 살으셨는데도 밥을 제대로 못 먹이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목회자님들은 아마 좀 이해가 가시지만 아마 젊은 세대는 좀 이해가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냥 거기서 제대로 밥을 못 먹이니까 그 우리 동네에 좀 떨어진 데 가면 막걸리 공장인데 거기 가서 술찌꺼기를 사다 죽을 거리 먹이더라고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 술찌꺼기를 먹으면 눈알이 자꾸 빨개져가지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자꾸 코를 얼굴에 대놓고 그러면서 뭘 먹었느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량학생으로 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바로 옆집에 거지가 저하고 나이 동갑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거지인데 늘 아침 보면은 우리보다 늦잠 자고 부모가 한 바퀴 휙 돌아오면은 밥을 먹더라고요. 그 거지는 밥을 먹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죽도 못 먹고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제 집은 거지가 산다는데도 거지는 밥을 먹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거지 친구가 있었는데 꼭 밥 먹을 때 단칸방을 문 열어놓고 먹어요. 남 보라고 밥 먹는다고 저는. 저는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더 잘 사는 줄 알았고 그 친구는 나보다 잘 사는 자기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거지와 부자가 거지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사는데 보통 말에 거지보다 못하다는 말이 저는 실감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집에는 옷도 저희들보다 더 깨끗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럼 옷이 없으면 어디다 입히니까 저희는 그냥 구워서 그냥 아래 사람 밑에 받고 또 그러면 끼워 입고 거기다 또 덮쳐서 꾸며서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거지는 그래도 말짱한 거 입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중간에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한다고 미국 잠시 1999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LA에 워싱턴 DC에 대학에 가 있는데 LA에 와서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갔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나를 만날 정도가 아니니까 안 만나게 해줄 건데 나가다서 그분 끝까지 기다렸다 저를 만났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다 호텔에서 이제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 거지는 저는 못 알아보겠는데 이 거지가 저를 보더니 네 명망이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옆집에 살던 거지예요. 거지를 만났어요. 40년대 넘어서 만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거지 어릴 때 얼굴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는 호텔, 거기 한번 저는 초대를 받았으니까 좋은 호텔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자는데 데리고 갔죠. 데려가서 이야기를 쭉, 눈물을 흘렸다가 뭐 이랬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가 더 잘 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못 먹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얻어다 먹였고 입을 게 없으면 얻어다 입혔고 당신의 부모는 일한 만큼 못 벌면 굶고 죽을 거리 먹이고 입는 옷을 꼬매고 입었던 그래서 키웠던 자제는 다 잘되고 부자가 됐고 우리는 아직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은 거지같이 살고 자기들이 미국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아이들 키워나가는데 겨우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지보다도 못하게 키웠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난 속에 살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중학교를 어머님이 그래도 보내주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주 뭐 시집 오기 전부터 처녀 때가 아마 교회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육형제가 다 이렇게 국민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오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형 하나를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을 보내 서울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성공하면 우리가 다 좋아질 테니까 막내 명박이니는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도 학교 갔다 오면 내가 행상을 하는데 나를 도와서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제 고등학교는 가지 말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서 형님 공부하는데 서로 힘을 모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영락없이 고등학교 못 가고 그냥 중졸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형편에 저를 그래도 중졸까지 보내주신 건 고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편에는 우리 여동생은 국민학교밖에 이제 못 보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술찌꺼기를 먹고 이렇게 가면 눈알이 빨개지니까 선생님이 자꾸 불량 학생 취급을 해가지고 교무실까지 데려다가 막 너 뭐 먹고 왔느냐고 뭐 먹고 왔느냐고 근데 뭘 먹고 왔냐고 그냥 뭘 마시고 왔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뭘 마시고 그래 아마 불량 학생 취급을 해가 아마 집에 있던 찌꺼기 술을 이렇게 마시고 온 걸로 그렇게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불량 학생으로. 근데 제가 어떻게든지 교무실에 데리고 가서 선생님들 많은 데서 막 저를 막 나무라면 입을 꽉 물고 끝까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더 화가 나서 막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 뵈기가 싫어서 학교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못 가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는 행상을 따라다니면서 어머님이 입고 다니시는 행상이 무거우면 저는 또 어머님이 힘들다고 제가 목에 또 걸고 다니다가 또 내가 힘들면 어머님이 입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악질 같은 선생님, 저 폐기실 같은 선생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불량 학생이 아니고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술찌꺼기를 먹고 와서 눈알이 빨간 걸 나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선생님 가로놓게 그걸 알게 되셔가지고 우리 단칸방을 찾아오셔서 밤늦게 우리는 10시 11시 돼야 들어오니까요. 우리 어머님을 붙들고 어머니
내가 얘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선생님께서 얘를 어머니 고등학교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세상을 살려면 남자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게 좋으니까 고등학교도 보내달라고. 아마 이 선생님은 자기가 나이대 한 게 너무 미안하니까 나를 고등학교 보내는 걸로 자기 마음을 좀 속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상대가 안 되는 말이니까 말도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와서 말씀하셔도 안 되는데, 또 우리 집을 쳐다보니까 단칸방이 뭐 여러 식구가 사는데 더 사정할 수도 없으니까 세 번째 올 시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시골에 야간 상업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야간 학교지만 졸업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 야간 학교는 등록금이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등록금이 낮에 벌어서 써야 되는, 낮에 벌어서 다니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택도 없다는 거예요. 낮에 번 돈 딴 데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공부하는데 이제 보태 쓰고 우리 살아가는데 보태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정을 하시고 선생님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제안한 건 뭐냐면, 야간학교 시험 쳐서 1등을 하면, 1등을 입학하면은 입학금이 면제되고 계속 1등하면 등록금 면제된다니까. 시험 쳐서 1등하면 들어보내고 1등 못하면 안 보내면 됐다고 시험이라도 치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오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더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그런데 야간학교에 제가 정말 1등을 들어갔어요. 3년 1등을 다녔어요. 사실 수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먼 훗날에 고등학교 3년을 전교 수석했다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들 앞에 고백을 하면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학교가 형편없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대학을 간다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가르치지. 저는 왜 열심히 1등을 할 수 있었느냐. 1등을 해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다른 아이는 목표가 없었어요. 1등을 해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너 혹시 1등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다니다가 2등만 해도 못 다닌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저는 삶을 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늘 나를 사랑한다고 아끼고 평소에 이렇게 하던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을 때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악질 선생님이 저를 학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악질적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관심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돈을 벌다 어떻게 하다가 집안에 뛰쳐나가서 뭐가 됐든지 됐을 텐데, 그 악질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달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다가 좋은 사람만 가지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도 잘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악질적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꿈에도 보기 싫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다니던 게 힘이 드셔가지고 길거리에서 빵 굽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국화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화빵 가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걸 굽기 시작해서 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이제 아침 일찍 반죽해서 들고 나와서 둘이서 교도교도를 구워가지고 팔다가 저녁 5시가 되면 학교를 가고, 학교 갔다 9시 끝나고 나오면 또 어머니인데 와서 도우다가 들고 들어가고, 이걸 3개월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하루는 학교를 갔다 밤에 늦게 오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걸 하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니는 별도로 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야간고등학교 막 들어가 1학년짜리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내가 어디 가서 또 이거 국화빵 굽는 거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학교 갔다 왔더니 어머님 장사하는 옆에다가 뻥튀기 하는 기계를 빌려다 놨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빵 굽는 것보다 뻥튀기 하는 것이 낫다 그러더라. 수입이 낫다 그러더라. 너는 이걸 해라. 그 연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계는 요즘 보면 훨씬 잘 돼 있어요.
근데 옛날 기계는 이제 사람 감각으로 자꾸 팡 하고 예쁘게 돼가면 피크 검게 타고 이래요. 그다음 이제 살을 탁 튀기는 거 있잖아요. 명살 튀기는 거. 이거하고 두 개를 빌려다 놓고 이제 그걸 시작을 하라 그래서 그 연습을 며칠 했더니 어머님 됐다고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하라고 내일부터 한다고 해서 절 장사시키는 데를 장소를 마련해놨다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시골에 하나 있는 여자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코너에다가 딱 갖다 해서 하필 여자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코너에다가 그 다음날 첫날 새벽에 가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쭉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 골목을 쭉 들어오니까 뭐 남난 교복을 입고 뭐 뻥튀기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뭐 얼굴이나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절 쳐다보는 학생은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쳐다보는 학생은 없더라고요. 별로. 그 학생은 길거리에 앉아가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뻥튀기하고 남는 교복 입고 장사하는데 그 뭐 쳐다볼 일이 있겠어. 아침에 등교하는데. 그래도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가 집어치우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안 보고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그런데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후가 문제예요. 학교 끝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는 1시간만 숨는데 오후는 그냥 계속 나오니까 계속 숨어 있으니까 장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학생들 있는 데 가서 하면 남학생도 찾아오고 여학생도 있고 해서 그게 팔릴 거라고 했는데 막상 여학생들이 나올 때는 숨어 있었으니까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 고향이 저 포항 쪽인데 가까운 해변가인데 밀짚 모자를 내가 머리를 탁 썼어요. 밀짚 모자 chen 큰 하나 주면 내가 꽉 눌렀으면은 이 학생들이 나를 못 쳐다볼 거다. 그래서 그걸 구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챙이 원체 크니까 딱 고개를 숙이면은 어깨도 다 덮이고 앞에 이거 뻥튀기 하는 기계도 다 덮여요. 그냥 이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이 들어가든 말든 고개를 팍 숙이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이 학생 들어가 모자를 벗었다가, 이게 불편하잖아요. 모자 큰 거 쓰면. 벗었다가 또 오후에 되면 또 그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오후에 모자를 쓰고, 근데 일은 할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돼. 왜? 손님이 왔는지 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이놈이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침 일찍 와보니까 와서 하는 걸 들어보려니까 들다 보이도 않아요.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어머니가 왔는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엎드려 있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 뻘떡 일어섰더니 어머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려고 하셨는지 절 보고 사내면색이 이 추운 겨울에 무엇이 부끄러워서 밀짚 모자를 쓰고 난리냐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남을 속이느냐? 남에게 빌어먹느냐?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당당하게 일을 하는데 무엇이 창피해서 이 추운 겨울에 밀짚 모자를 쓰고 다니냐고. 네가 남을 속이느냐고. 남에게 얻어먹느냐고. 우리 어머니는 일생 동안 거지보다 못 살았지만 남이 얻어먹이지 않았습니다. 얻어입히지 않았습니다. 네가 노력해서 네가 사는데 무엇이 창피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두리번두리번해서 이 말 누가 듣지 않는가 싶어서 창피해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내가 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창피하고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생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이렇게 행상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보고 그랬어요. 야, 사내 면적이 이만큼 컸으면 나무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즘 말로 하면 봉사해, 봉사. 근데 우리 어머니 봉사라는 말 쓰지 않으시고 나무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 동네에 부잣집에 무슨 잔치집에 딸이 결혼한다고 이런 걸 다 잘 알거든요. 돌아다니시니까. 그러면서 너 어느 집 그 집에 가서 일손이 모자라니까 잔치집에 가서 딸이 시집 가는데 일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거지 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신가 빨리 눈치를 챈 건 뭐냐. 아, 그 잔치집에 가서 좀 얻어먹고 그 못 먹던 거 떡도 좀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좀 밥도 시켜 먹고 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거지 근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뜻밖의 절 보고 남을 그 집에 가 도와주라고 하면서 절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남의 일을 해주려면 열심히 해주라고. 네가 남의 일을 해줄 때 그 집에 가서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말라고.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지보다 못할 살아가는 저 어린 아이에게 부잣집에 가서 일 도와주라고 하면서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저는 얼떨결에 그 집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거지 같더니 일 도와주러 온다고 뭔가 넣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머님은 아랑곳 하지 않으셨어요. 또 가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서. 어느 날 제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도 나르고 빈 그릇을 갖다 주고 또 씻고 또 나르고 냄새는 나고 먹고 싶긴 하고 그걸 잊어버리려니까 열심히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미 들어와서 일하니까 내쫓을 수는 없는데 저 거지 같은 놈이 뭐 어떻게 하는가 멀리서 늘 감시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제가 그 눈치를 챘어요. 왜? 이게 못 살면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라져요. 못 살면 그 눈치가 빠른데 딱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랑곳 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다 끝나고 제가 돌아갈 때 됐는데 슬그머니 일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아주 나를 불렀어요. 너 어떻게 어린애가 남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너 어떻게 음식에 손도 안 대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거지에게 주는 음식이 아니고 귀한 집 사람에게 주듯이 음식을 싸서 저를 주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으라고. 저는 그걸 얻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얻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양을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날 돌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느꼈어요. 늘 부자로 보면은 뭔가 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늘 또 부자를 만나면 자꾸 이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 자꾸 비굴해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잣집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나오는 그날 느낌이 이상했어요. 내가 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처음으로 자신이 생겨서 일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고 물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나올 때 일 다 끝내고 갑니다.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해졌어요. 우리 어머님은 왜 그 부잣집에 가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일을 해주려면 열심히 하고 너는 물 한 모금도 먹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대가도 받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느 날 성인이 돼서 어머님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거지같이 자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남이 뭐 이러다가 안 되면 세상 핑계대고 남의 핑계대고 또 남이 부자가 나를 도와주면은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왜 이것밖에 안 도와주는가. 이런 거지 건설을 살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 것 같으니까 아마 나를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를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조그마한 단칸방에 사실 때 늘 새벽 4시만 되면 우리 가족을 전부 꿇어뜨려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막내니까 아직 말을 못 알아들 때입니다. 이렇게 말은 겨우 해도 뭐 기도하는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아닐 때도 꿇어엎드리게 해요. 나뭐 애 자른 애를 어린애를 꿇어엎드려 해가지고 꿇어엎드리는 형태를 만들어요. 다리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듣든 말든 간에. 그리고 다 본인 기도 끝나시면 밀어버려요. 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장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기도가 철이 들면서 들으니까 기도가 똑같아요. 매일. 근데 우리 어머님 기도 제목이 기도가 이래요. 뭐라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시다가 하는 말이 그 다음부터 나라와 사회가 불안하니까 좀 안정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철이 들어가 생각할 때 어머님 주제에 무슨 나라와 사회까지 걱정하고 말이지.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아들 밥 먹게 해주고 내 아들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오늘 좀 돈벌이 잘 되게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하는 게 뭐 사방에 다니다가 만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을 다 둘러대면서 예수 믿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아침 새벽에 배도 고픈데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예수 믿게 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이름을 다 대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고 또 누구 예수 믿게 이름을 다 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또 자기가 다니다가 만난 부잣집 애가 몸이 아파서 학교 못 가는데 아무개 집에 몸 빨리 낫게 해서 학교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 대목에 가서 우리 형님들하고 나가는 엎드렸다가 눈을 파트도 웃기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부잣집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말이지. 부잣집에 몸 아프면 약 사 먹으면 되고 병원에 가면 되고 우리는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고 아침에 장사로 나가 학교도 못 가고 엎드려 있는 애를 보고 이마 만져보고 죽지 않을 게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나가버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그거밖에 없어요. 죽지 않을 게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하고 이마 만져보고 그냥 나가는 걸 그치. 넉 달을 죽게 되는데 정말 그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 덕분에 살아나지 어떤 살아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라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나는 부잣집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서울 가서 공부만 하나 시키자고 했던 그 형님 기도가 길게 하고 그 다음 소식도 없이 격지에 나가 있는 형님 기도 또 그 다음 길게 하고 막내인 저인데 와서는 너무 짧아요. 건강하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한마디를 끝내버리고 저 막내 여동생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씩 지나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10년 20년을 내 이름을 매일 아침 부르는 기도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왜 다급한 기도를 안 하시면 몰라요. 어머니 우리 자식들 건강해 해주고 나도 말이지 좀 그래서 좀 돈도 벌게 해주고 이 자식들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밥도 좀 잘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으세요. 기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 만난 사람만 바뀌는. 이 집에 부잣집 아들 몸 아픈 기도했다. 그 끝나면 또 다른 애. 그것만 다르지. 나라와 사회를 위하고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을 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기도해. 우리 격제에 나가 있는 형님 어디가 소식도 없지만은 그 형님도 아마도 저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새벽 4시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때쯤 기도하고 이때쯤 되면 내 이름을 부를 거다 하는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철없을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었으니까. 나는 많은 기도를 들었지만 우리 어머님이 그런 그 가난 속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어머님이 늘 국민학교를 다녔다 그랬었어요. 국민학교를 다녔다고 하니까 졸업을 했는지 중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솔직한 이야기. 저는 그렇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졸업장을 가지고 도저히 시골에서 더 살기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뭘 했다 이야기하기는 아직도 너무 창피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천한 일은 다 하고 다녔어요. 그냥 서울로 가버렸어요. 서울 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에 그 객지에 가가지고 달동네 가가지고 빈들빈들 하면서 그때부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당 노동자가 됐어요. 서울에 유명한 그 청계천 팔가 그쪽에 아침에 쭉 나가면 거기서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아침 새벽 5시면 거기 나가는 거예요.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날은 불려서 일 가고 어떤 날은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못 가는 날 어떻게 되느냐. 그 남은 사람들은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남의 탓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지 사는 달동네 가가지고 구멍가게 외상 얻어다가 소주 낮부터 소주 먹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는 돈 못 벌고 외상다 손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가지도 않고. 있으면 낮에 시다 일거리라고 해서 반낮에 일거리 하는 걸 또 데려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더럽다. 그거 하려고 내가 기다렸나.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쭈그리고 앉아있은 거예요. 저는. 그럼 거기 또 불려가기도 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도대체 나라가 있으면은 뭐 좀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어요.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그때 저는 소원이 뭐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오늘 일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불안하니까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자에 대해서 뭘 하느냐. 노숙자를 모두 교육시켜요. 1000명을 불러다 놓고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얻어먹으면 계속해서 얻어먹으면 거지가 된다고. 뻘떡 일어서서 일을 하고 말이지. 1000원짜리라도 돈 벌어서 네가 돈 밥을 사 먹으라고 말이지. 나는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일자리는 내가 제공해 주겠다 그랬어요. 각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 회사 10명씩 일자리를 보내는 거죠. 그 대신 월급은 얼마냐. 하루 25,000원만 회사가 주라. 우리 서울시에서 25,000원을 주겠다. 노숙자는 5만원을 받는 거예요. 회사는 25,000원 주고 노동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우리도 맨날 그 거저 먹이는 것보다는 어느 날 자립하고 없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25,000원 주고 그건 25,000원 회사는 주고 가장 애지중지 그냥 지금 한 달째 일해요. 지금 하는데 지금 90%가 그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이 일어나면 나머지를 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계속 시키면은 세상에서 가장 말석에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약속했어요.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내가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통장을 만들으라고. 은행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이자는 보통 사람의 2배를 달라고. 노숙자 희망 통장. 그걸 만들었어요. 다행히 우리 은행장이 내 뜻을 알고 그렇게 해주기로 해서 지금 통장을 다 만들어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일자리 없는 게 그렇게 그랬거든요. 한 달이라고 월급 받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달동네 살다 보니까 6개월만 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자꾸 사글세 월세를 올리니까 더 줄 수 없으니까 위로 쫓겨가요. 자꾸 그 돈 가지고 살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 맨 꼭대기 올라서 하는 거예요. 꼭대기를 어디냐. 둘이 걷다가 하나 걷다가 맨 꼭대기 옆으로 걸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무리 적은 월세를 가지고도 좀 2년이고 3년이고 한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뭐 있는 거냐 이거야. 나라가 왜 있느냐 이거야. 부사를 확 빼들었다 그냥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노동자를 해보려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에 아무 소용없어요. 노동자는 중졸로 고졸로 몸 건강하고 뻘떡뻘떡 많이 드는 놈이 제일이에요. 보니까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뭐 세상을 살려면 고졸 졸업자에 좋다면 노동자 팔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팔자를 고치면 내가 이제 한번 대학 중퇴라도 해야겠다고 대학을 시험을 치려고 마음을. 대학은 못 다닐 테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지 알아요? 시험 쳐서 합격만 하고 학교 안 가도 그게 중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중퇴가 아닌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죠. 사람이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잘난 척하고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노동자판에 살았으니 그걸 몰라서 그렇지 뭐 아는 척하고 뭐 남인데 뭐 들었으면 야 임마 그러면 중퇴가 안 되고 임마 한 학기라도 입 밖으로 내가 한 학기를 다녀야 중퇴가 된다고 그랬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이 안다는 게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5개를 알고 5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100개 알고 5개밖에 실천 안 하는 사람 이건 입이 살았다는 이야기거든. 입만 살았다는 뜻이거든. 아는 건 많고 행동을 안 하면 말이 많은 게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지 않은 사회예요. 아는 걸 많고 행동을 안 옮기면 말을 가지고 다 그때 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은 데는 교회도 시끄럽고 학교도 시끄럽고 다 시끄러운 거예요. 저는 몰라서 청계천 어디 가가지고 그냥 헌책바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 사정을 듣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대학 간다고 뭐 그렇게 하냐. 그래서 사정을 해서 너 대학 다닐 게 아니고 시험만 친다고 또 쏴서 시험만 치려고 했던 거니까 이 자식아 시험만 치면 뭐 하냐고 말이지 뭐 이랬어요. 근데 그 주인이 책을 줬어요. 저는 부자의 도움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서울 왔어요.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느 대학을 갈지 알 수가 있어야죠. 저는 무슨 대학 무슨 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 중퇴만 만들려고 했으니까. 내가 종로고리를 걷다 어떤 고려대학 경영학과 시험 쳐가지고 3차 떨어진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원에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따라 입학하고 해서 고려대학 경영학과 갖다 내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만일 무슨 대학을 만나는 사람 그 친구 따라 정보가 없으니까 냈을 바에 물론 이 학교는 안 되겠지만은 이 학교 빼고는 어떤 학교든 만났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또 고등학 경영학과 시험을 쳤는데 그래 그 공부를 하다가 보세요. 낮에 일하고 밤에 합숙소에서 공부하고 그게 말이 쉬워서 되겠습니까? 포기했다가 죽었다가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별일 다 했었는데도 그때 공부하고 시험 치겠다는 그 스토리가 다른 사람 일생의 스토리와 똑같아요. 시험 치려고 며칠 남겨놓고 쓰러졌는데 그 동네 아주 할머니 한 분이 왔다 갔다 저를 아는데 저를 보고 고향도 아니에요. 도가 같아요. 근데 고향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이. 아이고 고향 학생 몸이 아픈데 대학 다닐 것도 아닌 게 뭐 사람이 살고 봐야지 시험 치워버려. 그럼 뭘 시험 무슨 시험이야. 대학 다닐 것도 아니잖아. 뭐 이래요 그 할머니가. 그러다가 시험 주기 하루 전날 와가지고 뭐냐면 학생 그렇게 원하던 거 죽을 때 죽더라도 시험을 한번 치워주고 그러면서 주전자의 미움을 끌고 약봉지를 가져왔어요. 그 할머니가 무슨 약을 가져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져왔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아마 그 해열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름에 왔으니까 몸이 아팠어요. 근데 다 그런 섭리가 이루어져서 포기했다가 다시 시험 치러 간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요. 합격을 했어요 제가.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3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중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합숙소 뛰어왔어요. 대학 중퇴다 했더니 옆에 있는 합숙하는 같이 합숙하는 이 아이는 학교 들어가야 임마 중퇴지 이 자식아 네가 무슨 중퇴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안 줬어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왜 이 땅으로 고생을 시키고 중태다 할 걸 왜 고생을 시켜가지고 했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았으면 시험도 안 쳤을 거예요. 시험 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늦게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때 마침 조그마한 재래시장 생선 가게 앞에서 바구니에 생선 몇 토막을 넣고 팔고 계셨어요. 가게가 아니라 생선 몇 토막, 그 재래시장 가게 앞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 어머님은 조그마한 단칸방에 있으니까 난 그거 잠도 못 자게 난 내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더라고요. 대학을 못 갈 망정 합격했다는 걸 가지고 딱 그 재래시장 뛰어가가지고 낮에 어머니 키에다 대놓고 나 대학 합격했어. 우리 어머니도 뭐 고려대학 경영학과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합격했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남의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 자꾸 쳐다보시다가 그래 그래서 어머니 내가 대학 시험 쳤다고 몇 번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그때서 뻗쩍 쳐다보더니 네가 시험 쳤어? 네가 합격했어? 네가 시험을 쳤느냐? 어머니 내가 시험 쳐서 합격했다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네가 어떻게 얼굴이 환해지더니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쫙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노? 우리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입학금을 얻으러 온 걸 생각한 것인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의 그 인상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달동네 사시다가 5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집도 가져보지 못하고 한 번도 편치 않게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님이 그렇게 얼굴이 쫙 쪼그라들 그때 그 모습을 저는 일생 잊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어머니 내가 대학 가려는 게 아니고 시험만 쳐봤다고 어머니를 위로를 했어요. 제가 어머니 나 시험만 쳐봤다고 대학 다닐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데 나를 찾는다고 수배를 했어요. 어머님이 사람을 시켜서 어머님 쫓아갔더니 어머님이 얘야 우리 재래시장에서 네가 요즘 말하면 환경미화원, 그때 청소원이었어요. 환경미화원으로 청소원으로 새벽 4시에 나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시장 청소를 하는 일을 네가 해주면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미리 좀 주는데 미리 준다는 거야. 입학금 한 학기 등록금이면 딱 대학 중퇴 조건이. 근데 저는 놀랍잖아요. 그 시장 사람들이 저를 뭘 한다고. 어머님이 무슨 가게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앞에 바구니 놓고 생선 몇 돈을 파는 어머니였는데 너 그걸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하겠느냐 말겠느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시장에서 등록금 입학금을 미리 줬어요. 그래서 등록 학교를 갖다 놓고 어머니인데 와서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재래시장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하는 조그마한 재래시장에서 가장 가난한 어머니가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님은 생선 몇 토막을 넣고 팔면 일찍 끝나면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바구니를 들고 한쪽에 앉아 계시다가 그 뒤에 생선 가게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 청소를 다 매일 해줬습니다. 우리 어머님 생각은 내가 생선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게 해주는 그 뒷집 가게에게 고마운 걸 갚을 길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기다렸다가 청소해 주는 거예요. 다 이거 생선 가게 타일을 전부 닦고 물려주는 그 청소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줬어요. 주일날만 쉬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하루 보라 하루 먹고 사는 어머니가 왜 일요일 날 안 나오냐고. 우리 어머님은 주일이라고. 그 시장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는 매우 공정하게 정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해줘서 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머니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 시장에서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의 아들이 대학에 못 가게, 시험은 합격했는데 못 간다니까 저 어머니의 아들이면은 보나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어머니의 신뢰를 가지고 저를 믿어줬어요. 저는 그때 행방 주소가 일정하지 않았으니까 입학금 동금 내주고 그냥 안 나타나면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행함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행함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에 성경 구절을 저는 늘 묵상합니다. 행함이 없는 기독교,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 하는 믿음, 그걸 가지고 시장 사람을 감동을 못 줬을 거예요. 입만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저분이 예수를 믿어서 일요일은 주일로서 나오지 않는 저 가난한 어머님이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장바닥에 떠들었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그 시장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통해서 저는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일을 제가 열심히 했더니요 6개월하고 말 걸 그냥 계속 하라 그래서 그냥 졸업 때까지 갔어요. 저는 3학년 때 고려대학을 다니는데 새벽에 일하고 낮에 일하니 새벽에 일하고 그냥 그 6당 8당 10개다 싣고 서울 갖다 버리고 또 학교 가면 졸림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 귀찮고 그 야간 학교를 나와서 대학 간 사람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3년 다니는데도 이게 무슨 나 동창으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고려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그냥 화가 나서 제가 학생회장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출마했어요. 출마. 저는 될 일하고는 생각도 안 하고 출마했는데 이게 당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역사상 이게 고려대학교 학생 하나 혼자 딸랑 들어가가지고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1,2고등학교에서 한 3, 40명 한 학년에 같은 학교에서 몇십 명 올라와서 1, 2, 3, 4학 있어야 이게 선거운동도 되고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하여튼 1, 2, 3학년 저 동기생들은 저를 한 표도 안 찍은 것 같아요. 1, 2학년 학생들은 저 형님 다르다. 얘가 이상하다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는 학생회장이 돼서 전국의 학생회장들과 운동권이 됐습니다. 운동권이 됐는데 저는 좌익이 아니었어요. 노동자를 할 때 확 빼들어다 그냥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졌습니다만 막상 학생회장 전국에 그냥 학생운동을 할 때 그냥 저는 올바른 우익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늘 그래. 너는 희망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널 쓸 텐데 너 희망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절망하면 생명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삶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를 남의 집에 가서 물도 못 마시게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님이 때로는 절 보고 장사라고 목에 걸고 다니게 하면서 몸소 어머님이 어느 부잣집에 일할 때도 그 자식들 갖다 먹이라 그래도 얻어먹이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해주고 그냥 돌아 나왔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어머님이 자식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턱 포지 앉아서 먹을 거 다 먹고 너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당시에. 어머님 행동을 다 보이셨어요.
저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서대문 교도소에 내란 선동죄, 저는 내란할 마음이 없었어요. 내란 선동죄로 5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일 절망을 했어요. 저놈이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를 지임을 다니고 대학도 다니던데 5년을 감옥에 있으면 나는 저놈이 감옥에 나올 때까지 살지 못할 텐데.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단칸방 달동에 쓰러지셨어요. 교도소에 딱 한 번 면회 오셨어요. 딱 한 번만 오셔서 너 희망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너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시고 나 간다. 싹 떨어지셨어요. 왜 어머님이 면회 모처럼 와서 나를 붙들고 이야기할 게 많은데 딱 오자마자 그 말씀하셨겠어요. 평생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자식들 앞에는 당당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저를 만나서 더 이상 너 그래 잘 지내느냐, 너 고생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눈물을 보이실 것 같으니까 할 이야기를 딱 하고 빨리 돌아가셨었어요. 아마 교도소 바깥에서는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저는 감옥에 나왔을 때 어머님은 이미 저를 보고 찬송가를 적어주고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이렇게 명박이가 감옥에서 나오면 이걸 보여주라고 그걸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니던 서울에 다니던 조그마한 교회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소개한 다른 교회에 우선 장례는 못 지고 매장을 해놨습니다. 임시로 빌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 세 분을 따라갈 때 저는 기업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잠잘 자리를 주는 그 고통을 아는 저는 감옥 갔다 왔다고 해서 정치한다. 이래가 누굴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기업을 가게 되는데 정부에서 가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놈은 기업을 못 가게 만들었는데 다 포기하고 마지막 정정, 현대 제가 입사를 처음으로 신입사원 뽑는 조그만 회사, 종업은 100명도 안 되는 회사가 처음 신입사원 뽑는데 저는 그 조그만 회사 시험 치면 보내줄 줄 알았어요.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회사에다가. 정정 씨가 저를 면접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합격하면 우리 회사 틀림없이 올 거냐고. 그게 무슨 면접이요. 그 합격 통보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정주영 씨가 대학생들 처음 면접하니까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조금 거기도 못 가겠어요. 근데 제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내고 항의를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라가 그 길을 막는다면 한 나라가 한 젊은이가 영원한 빚을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 끝에 대통령이 놀랬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라고. 저는 보내주라고. 중앙정부가 뒤를 추적하면 될 거 아니냐. 보내라고. 그래서 저는 기업인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장을 하면서 제가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제가 모든 것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는 36만 명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1년에 7,000명이지 8,000명이 학교를 중대 포기를 합니다. 왜? 집안이 망해요. 부도가 났든지 직장에 떨어졌든지 차압이 돼가 집은 뺏기고 뭐 하면 1년에 7, 8,000명씩. 그럼 이 학교 다니던 1, 2학년 여학생이 고등학교 그만두면 그 여학생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 이웃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대에 포기한 학생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교장 선생님 다 불러다가 우리 서울시가 돈 될 테니까 서울시 교장 선생님이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졸업 때까지 돈을 다 대주기로 결정을 해서 3년 전부터 서울에서는 이름만 되면 교장선생님이 누구나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도. 저도 중학교 중졸하고 때 고등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네가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때 노동자 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졸업장이 나중에 대학 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내가 이만큼 잘 사는 시대에 우리 이웃에 고등학교를 못 된 학생이 있는 걸 보고도 시장 잘한다고 하면은 그는 옳은 시장이 못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더라도 그는 옳은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다 부탁을 해서 이거 졸업을 시키자 그랬더니, 시장님, 이게 정부가 그런 거 장학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학사업이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이 그만두면 걔들이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사회 안전망 구축을 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반대하던 우리 공무원들이 겨우 따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결제가 올라왔어요. 아, 금년에 첫 해 8,900명인가 학생들을 주기로 결정을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심사도 하지 말라고, 교장선생님은 이름만 되면 그대로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심사한다고 또 애들 오라가라 싫어서 속으면 몇 사람 속겠어요. 다 하자고 이랬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기왕에 하는 거 시장님 정치하는데 좀 생색을 내려고 우리 잠실에 있는 실내체육관 큰데 전부 3일 후에 전부 모이라 그래놨어요. 시장님 한마디 하고 장학금 정서 다 한 사람 주고 가수가 노래 한 번 하고 이렇게 한다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게.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준다고 오락해도 시원찮을 텐데 전부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집안이 망한 애들 갖다 8,000명 9,000명 모아놓으면 전부 뭐라고, 니도 망했나 뭐 전부 이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도움을 줘보기만 하고 도움 받아보지를 못해서 몰라요. 도움 받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걔들인데 가수가 노래한다고 즐겁겠어요? 집안이 망했는데. 시장이 뭐라고 말한다고 귀에 들어오겠어요? 전부 그냥 빨리 개인에게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취소를 했습니다. 걔들이 장학금을 받는 건 옆에 학생도 모릅니다. 내가 개인에게 통보를 다 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그저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다. 먼 훗날 20년이고 30년 이후에 형편이 되면 네가 졸업했던 학교 후배들에게 그만큼 돌려주면 좋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건 교육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자. 나 빌렸다. 집안이 망했지만 빌렸다. 언젠가는 갚는다. 이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길바닥에서 장사를 할 때요. 고등학교, 야간고등학교 길바닥 장사할 때 어른들이 가끔 멀쩡한 어른들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와서 어깨를 만지고 툭툭 때리면, 야, 몇 학년이야? 너 부모는 뭐 하지? 부모는 뭐 하는 거 알아서 뭐해요,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와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를 보고 그래요. 야, 용기를 가져. 열심히 해. 어? 말이야. 부모가 뭐? 그래도 자꾸 부모가 뭐 하는 거 물어봐요. 부모가 뭐 하는지 알릴만 하면 이 장사하고 앉았겠지, 제가? 그걸 왜 물어봐요, 어른이? 너 이름이 뭐지? 이름 알아서 뭐야? 돌아가면 잊어버릴 텐데. 이름 알아서 그 이름 가지고 자기가 메모했다. 이 다음에 뭐 도와줄 거예요? 아마 그 어른은 돌아가서 내가 길바닥에 있는 한 놈을 내가 용기를 줬다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어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수모가 지나가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어떤 어른 가끔 와서 그래요. 덥수로 가는 어른들이 와서, 야 임마, 그거 전부 얼마야? 뻥튀기 그 전부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거 전부 사. 돈 계산하면 잔돈이 없어. 잔돈 계산해 주려면, 야 임마 잔돈 그만둬. 그래 잘해 나 간다. 이건 천사 같아요. 이런 사람은 천사 같아요. 잘난 척하고 니 그래 뭐 부모는 뭐하지? 니 이름이 뭐지?
쓸데없는 이야기 그것은. 그건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 로타리 가입되는 로타리가 있어요. 뭐 없는 학생 말이지. 장학금 준다고 몇 사람부터 단상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학금 정사하고 회장 한마디 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자. 좋은 음식 같이 먹자. 그놈은 좋은 음식 먹는 게 모래시문과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로타리에서 그냥 장학금 그냥 학교를 보내주는데 본인들 보내버리면 그게 행복한 거지. 뭘 오라 가라 그래가지고 단상에 올라오라 그래서 장학금 주고.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구제예요. 이게 그게 세상 구제예요. 우리 모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들 지금 졸업할 때까지도 너는 옆에 친구도 모르고 너는 언젠가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 끝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장을 하면서 그 수많은 경험이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가 시장이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로 안 될 걸 그랬다 싶어요. 왜? 장로 시장이 뭐 저러냐? 이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장로 타이틀이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뭐 제가 어디 서울을 봉헌한다 했더니 또 사방에서 달라들죠. 제가 만일 수많은 4만 7천 명 공직자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했다가 내일은 저 이야기 한다든가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정직하지도 않는 말 뭐 그냥 실제 행동도 할 수 없는 말을 적당히 책임 없이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제가 뭐 교회 장로가 시장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어. 내가 남을 붙들고 선교를 못할 망정. 우리 어머님은 그 가난 속에서 밥도 못 먹는 어머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기도를 다 했거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저는 큰 일을 그냥 무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못될까봐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정말 기도빨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윤석정 목사님도 뭐 노골적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 주시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믿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집 사람도 예수 안 믿고 결혼하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또 내일이 시집 오려고 뭐 적당히 예수 믿고 시집 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우리 시어머니의 그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도꾼이 됐어요. 나보다 권사가 따요. 권사되고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님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은 다 권사 장로가 되고 다 부자가 됐어요. 그 가난한 속에 부자를 위해서 물도 안 마시고 봉사하게 한 것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는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우리 어머님이 넉넉하게 키워주신 거예요. 마음이 넉넉하니까 하나님이 물질로도 채워줄 수 있지. 마음이 확 붙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다가 뭐 물질을 주면 뭘 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물질적으로는 거지보다 못한 가난 속에 살았지만은 마음을 부자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봉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봉사는 어떤 조건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저를 갖다가 당당함을 키워줬고 어머님은 그 기독교적 정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비굴하지 않게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들었고 마음이 가난하지만 마음은 넉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넉넉한 마음에 채워주시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님의 그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간증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집안이 오래전에 4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의 추도식 날은 우리 형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 다 모여서 우리 후손들이 모여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을 형편도 못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자꾸 실제 인물보다 더 잘나게 그리려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까지 안 보여서 40대로 그리자.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그 조상화 그린 사람인데 가서 이야기를 다 해다 얘가 홀쭉하다. 이렇게 눈도 나같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유산은 주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유산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집안이 또 하나님 믿는 집안이 된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딱 30분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간 더 빼뜨려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